누상동 9번지. 84년 전 당신이 머물렀다는 하숙집 길 위에 서 있습니다. 23살의 당신이 분주히 걸었을 이 거리와 몇 번이고 올려다보았을 우물 같은 하늘. 당신의 우물이었고 그리움이었고 파란 양심이었던 그 하늘 아래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당신을 생각합니다. 여기 이곳에서,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의 어느 학교에서. 2025년 가을, 시인 윤동주를 기억하는 이들의 마음을 담아 당신께 이 편지를 띄웁니다. 한일 수교 60주년 특집 윤동주 다큐멘터리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잠시 후 시작됩니다. 윤동주のことを勉強して윤동주の死後 윤동주さんに 잠시 후 2025년 트랜스내셔널 시네마 심포지움 윤동주 리쿄로 돌아오다 공개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사랑. 육접방 남의 나라 일본. 그 중에서도 도쿄도 도시마구 니시이케부쿠로에 위치한 리쿄 대학교. 당신이 걸었던 이 교정에 비가 내리고 있네요. 겨울이면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는 두 삼나무엔 전구 대신 빗방울이 반짝입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당신의 시 한 편씩을 들고 말이죠. 오늘은 당신의 시비가 세워지는 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니시하라 렌타라고 합니다. 예, 일본 리쿄 대학의 전장입니다. 리쿄 대학에 재학을して 리쿄 대학교 입장에서 윤동주는 우리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입니다. 윤동주가 써서 남겼던 시들이 꽤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중 일본에서 쓰여진 것은 단 5편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들이 어떤 종이에 쓰였냐 하면 리쿄 유니버시티라고 로마자 이름이 들어가 있고 리쿄대의 상징인 백합 문양이 새겨진 리쿄대 원고지에 써 있었다는 겁니다. 윤동주가 리쿄대학교 재학 시절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오늘날의 학생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기념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번에 제막하는 윤동주 기념비에는 연세대학교에 남아있는 그가 원고지에 직접 쓴 시를 그대로 새겼습니다. 그 시에 담긴 윤동주의 마음을 떠올리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一期一会味わうときにちょっと涙が出るぐらいなんですけどね。 리쿄대 14호관 서쪽. 당신이 오가던 캠퍼스 길목에 세워진 쉽게 쓰여진 시. 그러나 제목과 달리 당신의 시도 또 이들의 시비도 쉽게 쓰여질 수 없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향진이라고 하고요. 리쿄대학교 인문학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영상문화 그리고 미디어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카누를 역류하는 방향으로 젓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셨을 텐데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던 과거는 또 잊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보면 저희
대학교의 선생님들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저희 과에 있는 그 사무 직원분들이나 동료들은 굉장히 지지를 해줬었기 때문에 다 같이 한 거고요. 다만 이제 제 제자들이 학부 학생들이 선생님 왜 우리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딪히고 혼나고 또 조금씩 양보하고 또 해보고 이런 시작을 在学中はファンドレイジングっていう形で 제가 재학생이던 때에 펀드레이징의 형태로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립까지 이루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건립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기쁩니다. 대학이 12 건립을 결단한 점에 리쿄대 졸업생으로서도 안도하고 있습니다. ちょっと安堵しているっていう感じです。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고 또 평론을 쓰는 김은교입니다. 윤동주 시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07, 8년인가 20년 전에 후쿠오카 대학교에서 강연을 해달래요. 거기 이제 후쿠오카 대학교에 아시아 문학부 학생들이 숫자가 많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참여해도 또 시민들이 참여했는데 150명 정도? 200명 가깝게 큰 강당에 꽉 찬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제 손을 잡고 거의 우시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조선의 젊은 청년을 우리가 죽였다고 원제 가진 것처럼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나는 윤동주가 아니다. 君はユンドンジュではない。 왜? なぜ？ 나는 히라누마 도주다. 君は平沼童子だ。 왜? なぜ？ 왜?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가?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緑章のついた銅の鏡の中に俺の顔が残されているのは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ある王朝の遺物ゆえこうも面目がないのか。 당신이 재학했던 연세대학교 그리고 리쿄대학교 학생들이 함께한 시극 미안해요 동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시극을 통해 각자의 구리 거울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들의 녹이 낀 참회록엔 어떤 마음이 쓰여 있을까요? 정의경연대 이사장으로 있고 현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인 이나영입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훨씬 훌륭한 일본의 시민들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전쟁 범죄를 비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와 별개로 일본 시민사회 안에서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또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또 일본의 우익들과 싸워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온 몸과 정신과 정말 재산까지 다 내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私たちその一人の大切な学生をね 저희는 한 명의 소중한 학생 윤동주라는 학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실 윤동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리쿄 학생, 도시샤 학생도 역시 학도 동원이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의 병사로 보냈습니다. 윤동주를 포함해서 소중한 우리 학생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대학으로서의 책임은 매우 큽니다. 그러한 역사와 반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시대를 만들지 않도록 젊은 세대가 정의, 생명의 존엄, 평화를 확실히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리가 윤동주의 일을 이번에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공지영입니다.
그 맨 처음에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을 일본 작가와 둘이 공동 집필을 할 때 제가 윤동주 시인을 추천했어요. 이분이 그 이후로 저보다 더 이 윤동주 시인의 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시가 왜 일본 사람들에게 저렇게 반향을 일으키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식민지에서 희생되었던 젊은이가 일반 온 세상의 그 식민지에서 저항하는 젊은이들처럼 총도 들지 않았고 칼도 들지 않았고 눈에 핏발이 서지도 않으면서 착한 눈을 하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것을 했을 때 그 모순적인 충격 있잖아요. 그것이 저는 일본인들에게도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당신의 아픔을 기억하기에 이 책임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을 붙여주던 당신을 이곳의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종록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치 부끄럼 없기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이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 힘쓰셨던 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의 구절은 생각 안 나는데 우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미워져서 돌아왔다가 다시 그리워져서 다시 보러 가는 그런 게 생각이 나. 아주 오랜 상처만 남아 그때 너는 기억한다.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던 우물. 그 우물 속 한 사나이를 오래전부터 추억처럼 들여다보던 우리 시대 문인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성혜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윤동주 생가에도 들렸고 이후에 돌아와서 윤동주 시를 동창들이랑 읽으면서 좀 작은 낭독회도 열었어요.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보면 굉장히 선하고 순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들 중에서 시대의 어둠을 담은 시들도 있지만 저는 동시를 가장 좋아해요. 봄이나 햇빛 같은 동시들을 읽을 때면 마음이 굉장히 개운해지고 또 따뜻해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박준입니다. 제가 감히 생각할 때 윤동주 시인은 편지를 적은 다음에 보내지 않는 성향에 가깝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어떤 말들은 꼭 전달되지 않아도 혼자서 끄적이는 것만으로도 효용을 다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윤동주의 작품처럼 어떤 시간의 먼지에 잠깐 쌓여있다가 털어내었을 때 더 오래 남죠. 골방에서 혹은 누군가는 숨어서 혁명을 꿈꾸고 스스로 좌절하고 이 좌절의 결과를 타인과 공유하고 이 뒷배가 되어주는 혁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윤동주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현실을 생각하는 혁명가였고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혜란입니다. 문학이 아니라 언어를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시기에 다만 모국어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걸로 문학까지 하려 한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윤동주 작가는 자신도 성찰하고 시대도 성찰하면서 시의 높이 또한 포기하지 않았던 작가로 다가오고요.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아무리 폭력적인들 인간에게는 끝끝내 뺏어갈 수 없는 무언가가 있구나 알려준 것만으로도요. 오히려 그 저항을 초과한 무엇? 직접적인 저항 이상의 것을 남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웃음은 내게 인색하게 구네. 8월 어느 고약한 하늘처럼 한숨 쉰 자리가 성가신 흉터로 남아
눈물 담아둘 곳 내겐 없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당신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시를 읊고 당신의 시어를 되새기죠. 그러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사랑한 당신은 무엇을 사랑했을까? 일단은 윤동주라는 사람은 소수자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마이너리티, 소수자 문화가. 병자가 많이 나오죠. 병자. 그리고 어린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약자가. 그다음에 여성들이 많이 나오고 노동자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해바라기 얼굴이라든지 또는 종시라는 시에서도 이제 노동자가 나오는데 변두리에 대한 사랑, 중심에 대한 개념들이 달라지는. 이 사람이 이제 변두리 출신이잖아요. 명동마을이라는 베이징도 아니고 평양이라든지 경성도 아니었고 그런 식으로 우리 주변의 가장자리, 약자들 생각하고. 그러니까 윤동주가 사랑했던 그 9가지가 우리 사회나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살리면은 그 사회가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편지 윤동주. 누나,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히 왔습니다. 흰 봉투에 눈을 한 줌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쑥하게 그대로 편지를 붙일까요? 누나 가신 나라엔 눈이 아니 온다기에. 사랑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또 마음은 말처럼 늘 쉽지 않았던 시절. 사는 동안 염원했던 나라를 만나지 못했고 쓰는 동안 시집 하나 발간하지 못했던 시인 윤동주. 이제는 조금 달라진 세상을 흰 봉투에 담아 당신께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답장을 주실까요? 글씨도 쓰지 않고 봉투 가득 이만큼의 사랑을 담아주실지도요. 한일 수교 60주년 특집 윤동주 다큐멘터리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희생된 모든 분들, 특히 시인 윤동주를 기억합니다. 부디 윤동주가 리쿄 대학에서 배운 것을 이 대학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하고 시인이 남긴 정의로운 시문에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깊은 반성을 배우며 원래 학생 시절부터 윤동주의 시를 아주 좋아해서 윤동주의 시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인데요. 하늘에는 신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한 점 부끄러움 없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고 하네요. 제2장 부끄러움.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웠다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어떤 부끄러움이 당신을 그토록 괴롭게 만들었을까요? 당신의 부끄러움을 읽으며 우리는 내 안의 부끄러움을 들여다봅니다.
영화 동주를 연출한 감독 이준익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아마 자신에게 솔직할 때 가장 깊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 아닐까요? 윤동주 씨에서 보여주는 그런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 부끄러워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윤동주의 시가.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 지금 나는 이 시대의 나의 부끄러움에 나에게 솔직한가를 되묻고 있어요. 그 시들이. 근데 아직 나는 비겁해서 그만큼 솔직하지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지. 그러니까 그 시 볼 때마다 더 부끄러워져. 아마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저항이었던 것 같아. 왜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않지?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으나 그럼 나는 하고 자신을 아주 깊숙하게 솔직히 쳐다보니까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이 너무 커 보인 거야. 그런 것들이 아마 동주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외침 아니었을까. 당신의 외침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부끄러워야 함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과 부끄럽지 않아도 될 모습에 나를 숨기는 사람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을까요? 저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상임 공동대표 박경석입니다. 저는 24살 때 해병대도 갔다 왔고 굉장히 건장한 잘 노는 것이 세상의 인생의 낙이다라면서 살다가 83년도에 경주 토암산에서 행글라이딩 타다가 떨어져서 다쳐서 하반신 마비 돼가지고 집구석에 5년 동안 처박혀 있었어요. 내 몸이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 창피 그리고 또 쓸모없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겨졌던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부담이 된다라는 이런 감정들이 5년 내내 있었고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겨우 극복하고 이렇게 또 나왔는데 엘리베이터를 집에서 탔는데 이 아저씨 왜 휠체어 타고 다녀? 라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탄 꼬마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묻길래 엄마가 딱 손을 낚아채면서 이 아저씨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엄마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다친다라는 이런 편견들이 이제 만연해 있을 때 내 혼자서는 그것을 좀 이겨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처박혀 있었던 경험이 있죠. 밖으로 나가서 자기 몸을 보여준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제일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문제였어요. 처음에 피해자가 나오지 못했던 것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특히 여성의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억압적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자기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사회였죠. 이런 상황에서 나오기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을 받아서 다른 할머니들, 한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인 거거든요. 한 사회에서 무엇이 정상적인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마땅한 것인가라고 하는 규범이 있고 그 규범은 어떻게 보면 늘 조금 더 힘센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정해왔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8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민주화로 나아가면서 시민 사회가 성장하고 결국은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고 그 가해를 저지른 사람 혹은 집단, 국가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과정이 와요. 그걸 또 이해하는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이 결국은 힘을 합해서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꾼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비공개 할머니도 계세요.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 저는 그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분들과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뭐 나의 어머니나 나의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겪은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부끄러워서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 알리고 싶지 않던 걸 다른 애들이 알게 됐을 때 그때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계속 눈을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부끄러운 감정이요? 약간 어색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3일 전 고백을 하면 그 친구가 뭐 예를 들어 답을 해주거나 그럴 때 이제 약간 부끄럽고 현재 제가 제 자신한테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서 또 남들한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아직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한테 떳떳하지 못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오늘 뭔가를 계획을 했는데 그거를 다음으로 미룰 때 참 나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 마땅히 해야 할 소리, 써야 할 글, 말을 행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참 용기 없는 제가 부끄럽죠. 한 점의 부끄러움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면 마음의 방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소리내야 할 때 침묵했고 나서야 할 때 발을 떼지 못한 내가 그 안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윤동주가 살았던 그 시대를 그린 혹은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을 평가한 책이 한 권 있어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편찬한 친일 인명사전입니다. 이런 글이 서문에 실려 있어요. 이 사전이 수록 대상자만을 단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제외되었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거나 오욕의 역사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완전한 해방,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시기를 함께 통과한 사람들로서 갖고 있는 정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서가 윤동주에게는 더 강렬한 자장으로 작용되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전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의 억압이나 그리고 강제 폭압 같은 것에 저항하지 못하고 비켜서 있는 사람의 수치심, 그게 진짜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윤동주를 포함해서 뭐 백석이나 김수영처럼 당대 시인들이 숱하게 느끼고 감각했던 그것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달라지고 무화된 것 같아요. 그 감각이.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뻔뻔해지라고 추궁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피해자들의 마음이 아마 이 뻔뻔해지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기인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혐오하고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자신의 취하는 방식을 혐오라고 인지하면 아마 부끄러움이 더 크고 그들에 대한 미안함이 더 클 것 같아요. 혐오가 아니라 좀 상대를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참 좋겠죠.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도 이름도 참회도 그리고 하늘이 푸르른 것마저 부끄럽다던 당신. 당신의 시를 읽으며 우리는 그 섬세한 마음에 반성의 거울을 닦아봅니다. 그런 감정을 느껴야지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부끄럽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 약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약간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사회에서도 좀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란 감정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났다 생각하거나 오만하고 더 큰 잘못을 일으키거나 아니 부끄러움 자체가 없으면 막 실수해도 그냥 당연하다듯이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막 자책하고 더 열심히 해서 고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옳은 가치라고 해도 자기 점검, 반성 혹은 의심이 없는 언어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구호가 되거나 의도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폭력에 복무하게 되는 언어가 되기 쉬운데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그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자기 확신보다 더 어렵고 섬세한
감정 같습니다. 참외록.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저는 시인 윤동주의 남동생 고 윤일주 교수의 장남 윤인석입니다. 큰아버지께서는 결혼하지 않고 자녀 없이 돌아가셨기에 제가 유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비석에 새겨진 시와 안내문을 읽는 모든 이들이 큰아버지의 뜻과 시비를 세운 분들의 염원을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맑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 젊은 세대들에게 잘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악수. 쉽게 쓰여진 시의 마지막 구절을 당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내가 나를 맞잡고 화해하는 악수와 내가 너와 손잡고 연대하는 동행. 당신의 악수에서 우리는 가야 할 미래를 발견합니다. 그 개인과 개인이 서로 소중한 마음에 만나는 것이 미래로 가는 것이지, 결국엔 세상을 바꾸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다, 그 얘기거든. 근데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선동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3.1운동을 하고 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남을 비방하기보다 내가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윤동주는 하는 것이거든. 그 사랑의 어원이 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다는 건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상대를 지지하고 뭔가를 바친다는 뜻을 가지거든요. 사랑은 저는 그럼 지지의 과정 같아요. 그래서 나나 상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서 나아가는 게 저는 사랑이고 지지 같아요. 그리고 포용 같아요. 연대는 본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인이지만은 이 지적 자폐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차별과 고통을 몰랐어요. 저는 이 교육을 특별히 어려움 없이 받았어요. 공부를 못했을 뿐이지 학교를 못 가서 차별받지는 않았죠. 그거는 저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교육을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들과 같이 함께 한다는 것조차도 저는 연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장애인이고 남성이죠. 저는 장애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집에서는 굉장히 이제 가부장적인 이런 행태를 띌 수가 있죠. 또 성소수자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정말 나쁜 문제인 줄 알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서로가 다른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포기하지 않는 과정이 연대의 과정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고립되어 있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그래서 외롭고, 심지어 저희 학생이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하루 종일 자기가 얘기하는 대상은 챗 GPT다.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은. 이제 이런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예. 저는 그럴수록 우리 모두가 다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나약한 존재와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다른 사람의 지지와 연대의 감정으로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해봤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한국 사회의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지금 비록 개인 나는 약하지만 또 다른 약한 그와 혹은 너와 손을 잡음으로 해서 우리가 된다라는 경험, 그 경험을 잊지 말고 언제든지 힘들면 손을 내밀고 또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손을 또 내어주고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당신의 시가 들려주는 이야기. 김혜란 작가는 시 병원에서 우리의 출발점을 보았고 누구나 약자성이 있고 또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게 소수성이고요. 국가나 세대, 계급, 젠더에 따라서 나의 좌표에 따라 소수성 또한 언제든 달라지고 또 나 또한 얼마간 강자의 세계에 한 발 디디고 있거나 연루돼 있음을 의식하고 살피는 일, 거기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윤동주 작가가 병원이란 시에서 표현한 것처럼 누군가 앞서 누웠다 떠난 자리에 자기 몸을 포개보는 것. 박준 시인은 시 팔복에서 당신이 묻어둔 행간을 읽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따른다. 이것은 나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까? 이 슬픔은 내 슬픔 때문에 슬퍼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너의 슬픔 때문에, 타인의 슬픔 때문에, 내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척이 어떤 사람의 슬픔 때문에, 혹은 약 100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겪었던 그 일로, 그들로 슬퍼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복을 지어준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먹는 걸 좋아해요. 순대. NCT 너무 좋아했었어요. 제가 1년 동안 서울에서 유학을 갔다 왔었어가지고 그때 진짜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한 계기가 개그 콘서트였어요. MBC에서 말하기 좀 그렇죠. 일본의 헬로키티라는 캐릭터를 좋아해요. 대학생 때 무라카미 하루키나 아니면은 요시모토 하나나 이런 분들이 유행이었어가지고 저도 읽긴 읽었거든요. 저는 약간 김연의 칼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조경학과여서 젠가든을 보고 있어요. 일단 역사 의식은 사람들이 다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 교류에 있어서는 앞으로 같이 나아갈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는 양쪽에서 같이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방 후 지나온 세월 80년. 우리는 꽤 먼 길을 걸었고 그 사이 고통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당신에게 진 빚은 우리의 숙제가 되었죠. 과거에는 정말 생존에 급급해서 다른 걸 살필 겨를이 없고 그게 나에 집중됐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너나 우리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지금은 우리의 개념도 확장돼서 그게 동물이나 기후로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인간에 그치지 않고 개념이 바깥으로 더 확장된 것도 그 뿌리에는 앞선 세대 작가들의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지하철 엘리베이터 90% 이상 만들었어요. 많이 나아졌죠. 한 대도 없을 때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변화됐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잖냐?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욕 많이 해요. 그럼 대한민국 6.25 때보다 지금 2010년 많이 안 나아진 거 아닙니까? 60년대 고리고개보다 훨씬 더 많이 변했잖아요. 변화는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래도 이 정도는 가보고 싶다라는 자기 목표는 가질 수 있어도 더 중요한 목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목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건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있었던 당당하고 위대한 평민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문학이 노벨문학상을 받고 또 한국 영화가 칸에서 상을 받고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식민지 시대의 그분들 덕이고 또 지금도 어디 철탑에서 그리고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김복동 할머니 살아계실 땐 이제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이유는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자기를 이해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이나 사죄의 문제는 이제 너희들이 이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이 비록 일본 정부에게 당한 피해에 대해서 한은 못 부르셨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들과 함께 손잡은 국내의 시민들, 이 선량하고 정의로운 시민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일은 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책임의 이행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의 어깨가 무거운 것이죠. 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星を歌う心で全ての死んだ 네, 저는 이번 미안해요 동주의 극본 구성과 연출을 맡은 이윤철이라고 합니다. 양국에 조금이라도 뭔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立교대 윤동주 12 제막을 기념해서 미안해요 동주라는 시극을 공연했는데 시 자체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순수한 영혼이 느껴지는 시여서 이 아름다운立教 교정에서 이 공연을 하니까 더욱 뜻깊었던 것 같고요. 이번 시극의 코러스로 참여한立교대학교 이문학 커뮤니케이션 학부 2학년 아다치 토요하루라고 합니다. 연습이 끝난 뒤에도 친해질 수 있는 뒤풀이가 있어서 단순히 함께 연극을 만든 것뿐 아니라 좋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서. 네, 저는 이번에 미안해 동주 시극에서 윤동주 역을 맡은 연세대학교 권대환이라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을 중심으로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리큐대 12 제막식 행사도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기념비 축복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시인 윤동주의 기념비를 축복합니다. 부디 이 기념비를立교대의 평화의 초석으로 삼아 우리가 과거의 역사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고 모든 전쟁과 폭력에 대해 눈을 뜨고 목소리를 내며 당신의 평화의 그릇이 되기 위한 기념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번 행사를 함께 진행한 두 학생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를 함께 다니며 가까워진 두 사람에게 당신의 시비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立교대학 이문학 커뮤니케이션 학부 4학년 전지민이고요. 저는 이문학 커뮤니케이션 학부 4학년 쿠도 유키노입니다. 일본인으로서立교대학을 다니는 동안 윤동주 시인에 대해 알거나 생각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12 건립이 윤동주 시인의 역사나立교대학과의 관계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きっかけ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지민이에서 역사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은. 서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거 자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하는 게 돼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앞으로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은 윤동주의 시를 사랑하고 윤동주의 삶을 안타까워하고 그 시대를 좀 더 깊숙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지금 이 시대를 더 가까이 알 수 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누군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런 사람과 아주 먼 길을 같이
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지 뭐. 28년의 삶의 흔적들이 지금 8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연대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내가 안에서 품고 있으면 내 가까운 사람의 자잘한 실수라든가 어떤 결함이라든가 그게 뭐 그렇게 나를 맘상하게 하지 않고 내가 또 보듬을 수 있고 그게 연대지 뭐. 이제 윤동주라는 시인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들은 각자의 삶 속으로 흩어질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 나에게 묻게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고비를 만나고 수없는 절망을 느끼고 수천 번 울다가 수만 번 내가 미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그때마다 당신의 삶이 가르쳐준 대로 사랑과 부끄러움과 악수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는 당신의 시처럼 뚜벅뚜벅 걸어보겠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당신이 가신 나라에 이 편지가 닿길 바라며 2025년 가을 박보검 드림.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 가리워진 나의 길. 한일수교 60주년 특집 윤동주 다큐멘터리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소리 출연 남유정, 오승훈, 일본 현지 도움 이양진, 김지영, 통번역 도움 정지원, 김태호, 한국 시민 인터뷰 민자영, 아트워크 박종웅, 기획 남태정, 구성 이윤용, 취재 연출 조민경, 김수정, 그리고 내레이션의 저 박보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